2025년 9월 15일 새벽 3시 17분. 나 폴 라카메라는 30년 군 생활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 펜타곤 지하 4층 작전 상황실. 평소라면 고요함만이 지배하는 이 시간에 마치 전쟁이라도 발발한 것처럼 모든 스크린이 붉은색 경보로 물들었고 귀청을 찢는 긴급 경보음이 복도 전체를 울렸다. 주한미군 사령관인 나는 불과 6시간 전 서울에서 급히 전용기에 올라탔다. 14시간 비행 내내 한숨도 자지 못했다. 손에 쥐어진 TOP-SECRET 도장이 찍힌 붉은 봉투. 그 안에는 내 평생의 군 생활을 뒤흔들 내용이 담겨 있었다. 70년 전 1950년 6월 25일. 우리 미군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 한반도로 달려갔다. 3만 6천 명의 젊은 미군 병사들이 그곳에서 피를 흘렸다. 우리 할아버지도 그중 한 분이었다.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하셨고 평생 한국 이야기를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다. 폴, 우리가 지킨 그 나라 사람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구나. 언젠가 꼭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었어. 할아버지의 믿음은 맞았다. 하지만 지금 내 손에 들린 이 문서는 그 이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준 그 나라가 이제 미국의 군사 패권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문서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한민국 방산기술의 급성장과 미군 글로벌 영향력 붕괴 위기 분석.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믿기 힘든 내용들이 쏟아졌다. 한국의 K9 자주포가 전 세계 45개국에 수출되었다. 현대로템의 K 흑표 전차는 폴란드에만 1000대가 수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통계가 붉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다. 2024년 한국 강산 수출액 238억 달러, 2025년 9월 현재 290억 달러 돌파, 연말 380억 달러 예상, 3년 만에 500% 성장.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CIA 극비 평가서의 한 문장이었다. 한국의 방산기술이 향후 3년 내 미국 시장 점유율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예상. 특히 포병, 전차,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 확보 중. 더 심각한 것은 나토 동맹국들의 신뢰 이탈 현상. 나는 손이 떨렸다.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다. 폴란드는 K9 자주포 1600문을 주문했고 호주는 AS-21 레드백 장갑차 129대와 함께 K9 자주포 30문을 추가 도입했다. UAE는 천궁II 방공 시스템에 35억 달러를 지불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 무려 10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방산 협력을 논의 중이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과 한 달 전 세계를 뒤흔든 실화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방산 강국의 자리에 올랐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감동적인 한국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프린스턴 대학 출신, 전직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의 이 카리스마 넘치는 장관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의 손에도 똑같은 붉은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라카메라 장군, 당신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2년간 있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한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코앞에서 일어나도록 방치했습니까? 헤그세스 장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평소 침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장관님, 이것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당신은 그곳에 2년이나 있었잖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 나도 최근 몇 달 동안 한국에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작전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50명이 넘는 고위 장성들과 국가안보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다.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침통했다. 거대한 유자형 테이블 중앙에는 캐슬린 힉스 국방부 차관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장관님, 라카메라 장군님, 앉으시죠.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우리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안보 위기입니다. 힉스 차관이 리모컨을 들었다. 거대한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다. 모든 수치가 거의 수직에 가깝게 치솟고 있었다. 2021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약 72억 달러였습니다. 2022년 173억 달러로 급증했고
2023년 142억 달러로 잠시 주춤했지만 2024년에는 23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힉스 차관이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9월 현재까지 이미 29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연말이면 38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과 4년 만에 5배 이상 성장한 것입니다. 회의실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한 육군 장성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욱 깊게 패여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나토 회원국들의 이탈입니다. 2020년 나토 30개 회원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비율은 88%였습니다. 우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죠. 하지만 2025년 현재 59%로 급락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나도 믿기 어려웠다. 나토는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이었다. 그 회원국들이 미국산 무기 구매를 30% 가까이 줄였다니. 그럼 나머지 30%는 어디로 갔습니까? 한 해군 제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부분이 한국입니다. 번스 국장의 대답에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5초 정도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리고 폭발하듯 여러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가? 검증된 자료입니까? 번스 국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한국의 글로벌 방산시장 점유율이 2020년 2.1%에서 2025년 현재 17.8%로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39%에서 33%로 하락했습니다. 프랑스는 11%에서 8%로, 러시아는 21%에서 14%로 떨어졌습니다. 한국만 유일하게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내가 2년 동안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이런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번스 국장이 영상을 재생했다.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지대 2025년 8월 12일 촬영된 실시간 영상이었다. 한국산 K9 자주포 50문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명령이 떨어지자 50문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엄청난 화력이었다. 사거리 40km, 정확도 CP 5m 이내입니다. 1분에 6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번스 국장이 화면을 확대했다. 40km 떨어진 목표물이 정확히 명중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3명의 승무원만으로 운용 가능합니다. 우리 M109A7은 5명이 필요하죠. 참고로 우리 최신형 M109A7의 사거리는 30km, 정확도는 CP 50m, 분당 발사 속도는 4발입니다. 모든 면에서 뒤처집니다. 번스 국장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묻어났다. 더 심각한 것은 가격입니다. K9의 단가는 350만 달러입니다. 우리 M109A7은 650만 달러입니다. 거의 2배 비싸면서 성능은 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한장성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2022년부터 K9를 천문 도입했고 올해 추가로 600문을 주문했습니다. 독일 PG-2000 주문은 전량 취소했습니다. 전차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힉스 차관이 다른 자료를 띄웠다. 우리 에미레이 에이브람스 중량 63톤, 최고 속도 67경, 단가 890만 달러입니다. 한국 K 흑표 중량 55톤, 최고 속도 70경, 단가 850만 달러입니다. 가격은 비슷한데 성능은? K가 우위입니다. 자동장전 장치로 분당 15발 발사 가능합니다. 우리는 수동이라 분당 6발입니다. 능동방어 시스템, 하드킬 방어 체계까지 갖췄습니다. 우리는 아직 실용화 단계도 못 갔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거렸다. 호주는 한국의 AS-21 레드백 장갑차 129대를 도입했습니다. 10억 달러 규모입니다. UAE는 천궁-II 방공 시스템 35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장관님,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지난 6월 저는 한국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외교적 의뢰 방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나는 그날의 충격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 정문 앞에서 나를 맞이한 사람은 안현호 소장이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KAIS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35년간 한국의 기술 독립을 위해 헌신한 전설적인 과학자였다. 라카메라 장군님,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아니, 자신감을 넘어선 자부심이었다. 연구소 정문을 지나 메인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마치 SF 영화 세트장 같았다.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스크린들, 최첨단 시뮬레이터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연구원들의 평균 나이였다. 대부분이 30대 초중반의 젊은 과학자들이었다. 미국의 국방연구소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베테랑들이 주축이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다. 젊은 에너지가 넘쳤다. 장군님, 이쪽으로 오시죠. 안 소장이 거대한 경납고 같은 공간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실물 크기의 회색 전투기가 서 있었다. KF-21 보라매였다. 저것이, 네, 우리가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2026년 양산 예정이고 이미 인도네시아가 48대를 주문했습니다. 나는 전투기에 다가갔다. 유선형의 날렵한 디자인이 인상적이었다. 젊은 여성 연구원이 다가와 설명했다. 김서윤 박사였다. 그녀는 33살의 나이에 레이더 시스템 총괄 책임자라고 소개받았다. 박사님, 이 나이에 어떻게 총괄 책임자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실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장군님. 나이나 경력이 아니라요. 그녀의 눈빛에서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다. 우리 AESA 레이더를 소개하겠습니다. 국산간 기반 능동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입니다. 삼성전자, 한화시스템과 공동 개발했죠. 삼성이요? 그 스마트폰 만드는? 네, 삼성의 7나노 반도체 공정 기술을 레이더에 적용했습니다. F-35의 ANA-PG-81보다 탐지거리가 25% 더 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물리적으로. 장군님, 미국은 군사기술만 생각하셨죠? 우리는 달랐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오지 통신, 모든 민간 첨단 기술을 국방에 접목했습니다. 김서윤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소름이 돋았다. 한국의 강점은 단순히 하나의 기술이 아니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반도체, 조선, 자동차 기술이 모두 방산에 융합되고 있었다. 다른 연구실로 가시죠. 안현호 소장이 안내한 곳은 무인체계 연구동이었다. 거대한 실내 테스트장에서 무인 전투 로봇 여러 대가 장애물을 피해가며 자율주행하고 있었다.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GPS 없이도 SLAM 기술로 자체 위치를 파악하고 AI가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판단해 독자적으로 전투를 수행합니다. 박준영 선임연구원이 태블릿으로 시연을 보여줬다. 41세로 한때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 F-22 개발에 참여했던 인물이었다. 박 박사님, 로키드 마틴에서 왜 돌아오셨습니까? 그곳 연봉이 여기보다 3배는 많았을 텐데요. 장군님, 돈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미군에게 구조되셨습니다. 1950년 12월 흥남철수 작전 때였죠.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이 준영아, 미국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영원히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리 기술로 우리를 지켜야 한다. 나는 목이 메었다. 그래서 돌아오셨습니까? 네. 우리 기술로 우리 하늘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해냈습니다. 로키드 마틴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연구 환경, 젊은 동료들과의 협업,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 이것이 제가 얻은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1997년 IMF를 기억하십니까? 안현호 소장이 조용히 말했다. 그때 연구소 문을 닫을 뻔했습니다. 정부 예산이 전부 끊겼거든요. 연구원들은 6개월 동안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저희 집도 전세금을 못 내서 쫓겨날 뻔했죠. 그럼 어떻게?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안 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김서윤 박사의 아버지 김태수 박사님은 당시 레이더 팀장이셨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밤에는 연구소에 나와서 연구를 계속하셨죠.
다른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택시 운전, 과외, 배달, 무슨 일이든 했습니다. 가족들이 굳는 한이 있어도 연구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까지? 언젠가는 우리도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 버텼습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다른 나라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살게 하자. 언젠가는 우리 기술로 세계에 기여하자는 신념으로 버텼습니다. 안 소장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장군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안 소장이 특별 전시실로 안내했다. 벽면에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한국 어린이들을 돌보는 사진, 인천 상륙작전 사진, 흥남철수 작전 사진들이 연대기순으로 걸려 있었다. 그리고 중앙에 걸린 대형 액자. 미군 병사가 한국 아이를 안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다. 그 옆에 문구가 쓰여 있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세계에 기여할 때다. 보호받는 나라에서 함께 지키는 나라로. 나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한국전쟁 이야기가 떠올랐다. 회의실로 돌아온 나는 모든 것을 보고했다. 그들의 기술은 우리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철학입니다. 그들은 기술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헤그세스 장관이 물었다. 우리는 완제품만 팔았습니다. 핵심 기술은 절대 주지 않았죠. 블랙박스로 만들어서 고객국이 절대 들여다볼 수 없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폴란드에 K9을 팔 때 한국이 한 일을 보십시오. 단순히 자주포만 판 게 아닙니다. 전체 생산 라인을 폴란드로 이전해줬습니다. 기술자들을 파견해서 폴란드 기술자들을 교육시켰습니다. 핵심 기술까지 모두 공유했습니다. 바로 그때 긴급 전화가 울렸다.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였다. 헤그세스 장관, 독일은 한국과 차세대 전차를 공동 개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전화를 스피커로 전환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 레오파르트는 어떻게 합니까? 헤그세스 장관, 자존심으로는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국의 K 흑표가 우리 레오파르트 EA7보다 모든 면에서 앞섭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엔진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50대 50으로 이익을 나누고 공동 브랜드로 전 세계에 판매하자고 합니다. 이게 진정한 협력 아닙니까? 전화가 끊어지자 또 다른 연락이 이어졌다. 분 간격으로 15개국에서 연락이 왔다. 모두 한국과의 방산협력 체결 소식이었다. 라카메라 장군, 솔직히 말해보시오. 한국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왜죠? 첫째, 한국의 기술은 정당한 연구개발의 결과입니다. 둘째, 그들은 우리의 동맹국입니다. 70년 전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입니다. 셋째, 그들을 적으로 만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지만 파트너로 만들면 함께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750명의 장성을 소집하시오. 3일 후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2025년 9월 18일 버지니아주 퀀티코의 병대 기지. 미군 역사상 전례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전 세계에서 750명의 장성들이 한 곳에 모였다. 사성장군부터 일성장군까지 육해공군, 해병대, 우주군의 모든 핵심 지휘부가 집결했다. 대강당 입구에서 나는 옛 동료들과 마주쳤다. 라카메라, 자네도 이번 소집 이유를 알고 있나? 태평양 함대사령관 샘 파파로 제독이 물었다. 한국 문제일 겁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합니까? 내가 보기엔 과장된 것 같은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들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헤그세스 장관이 단상에 올랐다. 750명의 장성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다. 편히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다. 급상승하는 붉은색 선과 급하락하는 파란색 선. 붉은 선이 한국의 방산 수출입니다. 파란 선이 우리입니다. 2020년만 해도 우리가 19배 앞섰습니다. 2025년 현재 격차가 1.9배로 줄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2028년에는 역전될 수 있습니다.
장성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번스 CIA 국장이 단상에 올랐다. 지난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6개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차세대 방산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크린의 6개국 국방장관들이 함께 서명하는 장면이 나타났다. 이들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방산 동맹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체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다. 750명의 장성들 사이에서 탄식과 분노가 터져 나왔다. 어제는 일본마저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에 회의장이 완전히 폭발했다. 일본까지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라카메라 장군, 앞으로 나오시죠. 나는 단상에 올랐다. 750명의 장성들이 나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 절망,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여러분, 저는 지난 2년간 한국에서 근무하며 그들을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한국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70년 전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입니다. 그들이 성장한 것은 우리가 도운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 시장을 빼앗아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장성이 반박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현호 소장과의 대화를 떠올렸다. 제가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안현호 소장이 제안했습니다. 함께 차세대 무인 전투 시스템을 개발하자고. 한국의 자율주행 AI 기술과 미국의 네트워크 전투 기술을 결합하자고요. 우리가 함께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압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합시다. 한국을 적으로 만들면 우리는 고립됩니다. 이미 유럽이 한국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중동도,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과 싸우면 누가 이익을 볼까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한국과 파트너가 되면 어떨까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 AI 기술, 조선 기술, 배터리 기술을 우리의 군사 기술과 결합한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의 삼성 반도체가 들어간 미사일,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건조하고 미국이 설계한 항공모함, 한국의 LG 배터리를 쓰는 미국 전투기. 이것이 진정한 동맹 아닙니까?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몇몇이었지만 곧 전체로 퍼졌다. 헤그세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입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독점이 아닌 공유,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전략입니다. 회의장에 더 큰 박수가 울렸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평등한 파트너십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도하고 한국이 따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50대 50 협력입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효율성, 그들의 개방성, 그들의 파트너십 철학을 말입니다. 일주일 후 나는 다시 서울로 향하는 전용기에 올랐다. 이번에는 헤그세스 장관도 함께였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긴급 정상회담이 잡혔기 때문이다. 라카메라 장군, 긴장되는군요. 헤그세스 장관이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김용현 국방장관이 우리를 맞이했다. 헤그세스 장관님, 라카메라 장군님, 환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가는 차 안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한강을 따라 빛나는 고층 빌딩들,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도시. 70년 전 폐허였던 이곳이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었다. 용산 대통령실 접견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를 맞이했다. 헤그세스 장관님, 라카메라 장군님, 환영합니다. 대통령님, 먼저 축하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취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 혼자만의 성취가 아닙니다. 수많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 그리고 IMF 때도 포기하지 않았던 연구원들의 헌신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겸손한 태도에 나는 감명을 받았다. 대통령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본론을 꺼냈다. 미국은 지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의 급성장으로 우리의 방산 시장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동맹국들도 이탈하고 있고요. 그것은 시장 경제의 원리 아닙니까? 더 좋은 제품을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면 고객이 선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은 명확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입니다. 어떤 협력 말씀이십니까? 공동 개발, 기술 공유, 시장 분담. 우리가 가진 것과 한국이 가진 것을 결합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기술, AI 기술과 우리의 전투 네트워크 기술을 결합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김용현 장관을 바라봤다. 장관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김용현 장관이 명확하게 말했다. 평등한 파트너십이어야 합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진정한 50대 50 협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개발한 기술의 수출권도 공유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동 결정이어야 합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술 독점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750명의 장성들 앞에서 이미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했다. 우리가 함께 개발한 기술은 우방국들과도 공유해야 합니다. 독점이 아닌 개방, 그것이 우리의 철학입니다. NATO 회원국들, 중동 우방국들, 아시아 동맹국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한국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방산 강국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국제 질서, 상생과 협력의 시대를 여는 것이었다. 70년 전 받은 도움을 이제는 세계에 돌려주려는 것이었다. 좋습니다. 우리도 그 철학에 동의합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손을 내밀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손을 잡았다.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미국과 한국이 진정한 평등 파트너가 되는 순간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부터 시작할까요? 김용현 장관이 물었다. 먼저 차세대 무인전투 체계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헤그세스 장관이 제안했다. 한국의 AI 자율주행 기술과 우리의 전장 네트워크 기술을 결합하면 혁명적인 시스템이 나올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KF-21에 미국의 스텔스 코팅 기술과 전자전 시스템을 통합하는 공동 개발을 제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맞제안을 했다. 양측은 2시간 동안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무인전투 체계, 전투기, 함정, 미사일 방어, 사이버 전력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10월 나는 서울용산 전쟁기념관에 서 있다. 한국전쟁관에는 참전용사들의 사진이 가득했다. 그 중에서 할아버지와 비슷한 모습의 젊은 병사 사진 앞에 섰다. 할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할아버지가 지킨 이 나라가 이제 세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나는 조용히 경례를 올렸다. 그때 한 90대 노인이 다가왔다. 가슴에는 태극무공훈장이 달려 있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다. 미군 장교님이신가요? 네. 주한미군 사령관 폴 라카메라입니다. 제 생명의 은인들이십니다.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1950년 12월 흥남철수 때 저는 7살이었습니다. 미군 메러디스 빅토리오에 타지 못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14,000명을 구해주셨죠. 저와 제 어머니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평생 고민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IMF 때는 더 힘들었죠.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 그리고 그 힘으로 다른 나라를 돕는 것. 그것이 은혜를 갚는 길이더군요. 7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노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미국이 씨앗을 뿌렸고 우리가 피와 땀으로 가꿨고 이제 함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 말입니다. 나는 그 순간 완전히 깨달았다. 한국의 성공은 미국의 패배가 아니었다. 오히려 미국이 70년 전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증거였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킨 나라가
이렇게 찬란하게 꽃피운 것이다. 한미방산협력조약은 이제 양국 의회 비준만 남겨두고 있다. 다음 달 양국 정상이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최종 서명을 할 예정이다. 그날 저녁 안현호 소장, 김서윤 박사, 박준영 박사와 함께 저녁을 했다. 서울 이태원의 한 전통 한정식당이었다. 창밖으로 엔서울 타워가 보였다. 장군님, 제 아버지가 IMF 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도 연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유를 이제 압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던 거죠. 김서윤 박사가 말했다. 아버님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기술은 평화를 위해 쓰여야 한다. 절대 잊지 마라. 우리가 받은 도움을 세계에 돌려줘라고 하셨어요. 나는 뭉클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화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 전쟁을 겪은 나라,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사는 나라. 그래서 그들은 무기를 만들면서도 평화를 꿈꾸는 것이다. 장군님, 한 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안현호 소장이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개발한 기술이 절대 침략에 쓰이지 않도록, 오직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만 사용되도록 함께 감시해 주십시오. 약속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답했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무기는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70년 전 우리 선배들이 한국을 지킨 이유였고, 오늘 우리가 협력하는 이유입니다. 박준영 박사가 덧붙였다. 장군님 할아버지께서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하셨다고 하셨죠? 그분들이 뿌린 자유의 씨앗이 70년 만에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신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전쟁기념관 앞 광장을 걸었다. 형제의 상 앞에 섰다. 한국전쟁 때 적군이었다가 제외한 형제의 동상이었다. 이것이 분단의 아픔입니다. 안현호 소장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무기는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입니다. 70년 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는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건강한 일상을 위해 크로스메디컬 1등급 허리보호대를 추천합니다. 허리 건강은 젊을 때부터 지켜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 건강하고 당당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